유서가 나 차 팔고 아파트 경비 시작했어. 40년 선배. 박철수 형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이 바닥의 전설이었어요. 새벽 5시면 항상 가장 먼저 도매시장에 나타나고 거래처가 20개가 넘었던 분이었죠. 그런 형님이 경비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나도 버티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형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업도 안 했고 성실하게만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 후 저도 형님과 똑같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화물차 업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2000년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막 운전면허를 따서 중고 포터 1톤을 샀을 때였어요. 가격은 1,5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시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년간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은 거였죠. 처음 그 차 핸들을 잡았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고 고등학교도 중퇴한 제게 이 차는 대학 졸업장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이제 내 사업이 생긴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던 그 순간이 생생합니다. 첫 일감은 새벽 식자재 배송이었습니다. 선배 기사 소개로 도매시장 근처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에서 물건을 싣고 오전 중에 시내 식당 5군데에 배송하면 되는 일이었죠. 한 건당 운임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였는데 하루에 4-5건만 해도 20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일하고 나니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당시 대졸 초봉이 200만 원 정도였으니 고졸인 제가 그들보다 훨씬 더 버는 셈이었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 일이구나. 통장을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시간이 자유로웠다는 점입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오전 11시면 배송이 끝났어요. 그러면 오후는 완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낮잠도 자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해 뜨면 일 시작해서 해 지면 끝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로운 삶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1년쯤 지나니까 거래처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니까 입소문이 난 거였어요. 유석 씨, 우리 가게도 좀 맡아줄 수 있어요? 식당 주인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래처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어요. 일이 일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삼성식당 김 사장님과의 인연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쯤 되셨던 김 사장님은 제육볶음으로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유석 씨, 새벽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20년 넘게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죠. 2000년대 중반쯤 되니까 수입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은 기본이었고 바쁜 달에는 500만 원까지도 벌었어요. 그 돈으로 결혼도 하고 전셋집도 얻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화물차 기사라는 직업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장 잔고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당신 생각보다 괜찮은 일 하는 거 맞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배송 물량 자체가 급증했거든요. 화물차 기사를 찾는 곳이 너무 많아서 선택의 여지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 일은 안 할래요. 조건이 안 맞아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쯤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이 아이한테는 더 나은 삶을 주자 다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이 분유값, 기저귀 값 걱정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 년 후에는 아파트도 샀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25평짜리 아파트였는데
화물차로 번 돈으로 계약금을 내고 대출받아서 샀죠. 유석 씨, 대단하네요. 벌써 아파트 장만했어요? 동네 선배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차 한 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포터 1톤 한 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으니까요. 딸 서연이도 태어나고 가족 4명이 함께 사는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명절 때는 처가댁에 용돈도 넉넉히 드렸어요. 사위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장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2015년쯤에는 박철수 형님께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저 차를 한 대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유서가, 요즘 같은 때는 괜찮지, 일감이 넘쳐나니까. 결국 중고 포터를 한 대 더 사서 지인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 차로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자주 물어봤습니다. 유석 씨, 화물차 일 어때요? 나도 해볼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좋죠. 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정말 믿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는 뭐 하세요? 담임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준호가 우리 아빠는 화물차 기사예요. 멋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직업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었으니까요. 2018년쯤 제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이 정도면 노후도 괜찮겠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거래처는 안정적이었고 수입도 꾸준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이 일을 60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엔 편하게 살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저 같은 개인 기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화물차 일은 절대 안 망해. 주변 사람들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변화는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처음에는 오히려 일감이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온라인 주문이 급증했거든요. 이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1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6시면 삼성식당 김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틀에 한 번, 그러다가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김 사장님, 요즘 주문이 줄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유석 씨, 미안한데 요즘은 쿠팡에서 주문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쿠팡, 마켓컬리, 이런 이름들을 점점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이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다음 날 새벽에 물건이 배송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결제도 간편하고 배송 추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기사가 어떻게 경쟁해요? 동료 기사 동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배송 앱이 등장한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거래처를 찾았는데 이제는 앱에서 일감을 배정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서 기사를 매칭시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험이 무슨 소용이야? 박철수 형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처음 그 앱을 깔아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뜨고 일감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클릭 한 번으로 일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황당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노하우와 거래처 관계가 이 앱 하나로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2021년 여름쯤부터는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벌던 게 400만 원으로, 그러다가 3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그런데 박철수 형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유서가, 요즘 일감이 좀 줄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도 그러세요? 형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심각한 건데.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주변 기사들을 만나보니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요즘 하루에 세 건도 못 받아. 거래처가 반으로 줄었어.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도매시장 근처 기사 쉼터에서 만나면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특히 충격이었던 건 대형 물류센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들어섰어요. 쿠팡 물류센터라고 했습니다. 저기서 일하면 월급쟁이로 안정적으로 벌 수 있대.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30년간 자유롭게 일했는데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배송 물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배송이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감들이 모두 자체 배송 기사들이나 계약된 특정 업체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저 같은 개인 기사들은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삼성식당 김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석 씨,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는 배송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재고를 최소화하려고요. 온라인으로 필요한 만큼만 주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했던 거래처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건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기사 동현이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형, 요즘 어때? 물어봤더니 동현이도 한숨만 쉬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거래처가 하나 둘 줄어들고 있어.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버티면 되겠지. 서로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2022년 초쯤 되니까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식당들이 폐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서 못 버티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제 안 되겠어요. 하며 문 닫는 식당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의 거래처였으니까요.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거래하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거래처가 저를 찾았는데 이제는 제가 찾아다녀도 일감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철수 형님을 다시 만났을 때 형님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서가, 나이 먹으니까 체력도 안 되고 이제 슬슬 그만둘 때가 온 것 같아. 형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형님, 무슨 소리세요? 아직 멀었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그때만 해도 저는 형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아직 일감이 어느 정도 있었고 수입도 300만 원은 넘었으니까요. 형님은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제도까지 무너지면서 모든 게 급격하게 나빠질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안전운임제 폐지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수입이 350만 원 정도였는데 그해 여름쯤 되니까 250만 원 안팎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3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는데 말이죠. 예전에는 하루 10시간 정도 일했는데 이제는 15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8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벌이는 줄어드니까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더 화가 난 건 화주들의 태도였습니다. 요즘 화물차 기사들 많아서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30년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싸게 해주는 기사가 선택받는 시대가 된 거죠. 박철수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서가, 나 이제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어. 형님이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40년을 일했는데. 이게 뭐야? 형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봤습니다. 형님, 그래도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위로했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서가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야. 시스템 자체가 바뀐 거라고.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입이 좀 줄었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얼마나요? 저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비가 빠듯해지는데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차 할부금이 200만 원, 유류비가 150만 원 정도, 보험료가 50만 원, 여기에 각종 세금이며 차 정비비까지 빼면 손에 쥐는 건 150만 원 정도였어요. 이걸로 어떻게 내 식구가 살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운임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표준 운임제라는 걸 도입한다고 했지만 그건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었어요. 지키지 않아도 처벌이 없대요.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요? 실제로 화주들은 표준 운임 같은 건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더 낮은 가격을 요구했어요. 저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안전 문제였습니다. 운임이 낮아지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운송해야 했거든요. 졸음운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 사고 나겠어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배송 중에 졸음이 쏟아져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1시간이나 지나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책하면서도 몸은 한계였습니다. 동료 기사 중에 과속으로 사고가 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운임이 낮으니까 더 많은 건수를 소화하려고 무리했던 거예요. 형, 다리 다쳐서 2달은 쉬어야 한대. 소식을 들었을 때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삼성식당 김 사장님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정말 힘들어요. 김 사장님도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유석 씨, 나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식당도 장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서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말쯤 되니까 주변 기사들 중에 차를 파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0년 넘게 함께 일하던 후배가 차를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 저 택배 배달 시작합니다. 그 후배의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해 봄에 찾아왔습니다. 삼성식당 김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유석 씨, 잠깐 시간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김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앉아요. 김 사장님이 의자를 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유석 씨, 미안한데 우리 식당 다음 달에 문 닫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김 사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요. 월세도 올랐고 재료비도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반토막 났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20년입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거래처였어요. 제가 28살 때부터 배송했던 곳이었습니다. 김 사장님도 그때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장이었죠. 함께 나이를 먹어온 사이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김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석 씨, 나도 오래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 돼요. 김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삼성식당은 제 거래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었거든요. 한 달 수입의 30% 이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른 거래처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유석 씨, 미안해요. 우리도 이번 달로 폐업해요. 20년 가까이 함께했던 중화 요리점이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쪽에 있던 카페도 문을 닫았습니다. 유석 씨, 온라인 주문으로 바꿨는데 저희가 직접 받는 게 낫겠어요. 사장님이 미안해하며 말씀하셨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제 일감이 하나 더 사라진 거죠. 그해 여름쯤 되니까 거래처가 5개에서 2개로 줄어 있었습니다. 수입은 급감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될 때가 생겼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막막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식당이며 카페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어요. 화물 배송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쿠팡 로켓 배송 쓰고 있어요. 마켓컬리에서 다 해결돼요. 저희는 자체 거래처가 있어요. 이런 대답들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래처가 저를 찾았는데 이제는 제가 찾아다녀도 거절당하는 신세가 된 거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폐업 통계였습니다. 뉴스에서 그 해의 자영업 폐업이 100만 건을 넘었다고 했어요. 100만 건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사실이었어요. 동네 상가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박철수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서가, 내 거래처도 반 이상 날아갔어. 형님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씀하셨어요. 20개 넘게 있던 거래처가 이제 7개밖에 안 남았어. 동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나 이제 하루에 한두 건밖에 못 받아. 동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굶어 죽겠어.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가장 서글펐던 건 식당 사장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였습니다. 유석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장사 잘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분들 덕분에 30년을 먹고 살았으니까요. 어느 날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게을러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세상 자체가 바뀐 겁니다.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저 같은 화물차 기사들도 함께 무너진 거죠. 하지만 깨달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내한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얼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180만 원이에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생활비가 모자라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에 관리비, 아이들 학원비, 식비까지 하면 300만 원은 필요했거든요. 적금 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노후 자금인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차를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차를 팔면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화물차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정비였습니다. 일감이 줄어도 나가는 돈은 똑같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늘어났어요. 유류비가 계속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차량 할부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새 차로 바꾸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새 차로 바꾸면 고장도 덜 나고 더 오래 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유류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전에는 1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것의 1.5배가 필요했습니다. 일감은 줄었는데 기름값은 오르니 이중고였죠. 보험료가 50만 원, 여기에 차량 정비비며 타이어 교체비 같은 게 수시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어요. 차가 오래될수록 정비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중개업자 수수료였습니다. 요즘은 앱으로 일감을 받는데 그 앱 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했어요. 한 건당 10%에서 15%를 떼가더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수수료로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처음 수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기가 찼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건데 왜 중간에서 떼가요? 하지만 항의해도 소용없었어요. 싫으시면 앱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번호판 임대료도 문제였습니다.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 쓰는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예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다. 번호판 없이는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내야 했죠.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량 할부금 200만 원, 유류비 150만 원, 보험료 50만 원, 중개 수수료 30만 원, 번호판 임대료 40만 원, 정비비 20만 원, 총 49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였을까요? 좋을 때는 500만 원 정도였지만 나쁠 때는 300만 원도 안 됐어요.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럼 손에 쥐는 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400만 원에서 490만 원을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는 50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었으니까 간신히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손에 쥐는 건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100만 원 허탈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말이에요. 저는 하루 15시간씩 일하는데 손에 쥐는 건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괴감이 들었어요. 동현이를 만나서 하소연했습니다. 형, 나 이번 달에 마이너스 났어. 동현이가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일은 했는데 돈은 안 남더라.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철수 형님은 더 심각했습니다. 유서가, 나 이제 적금 깨서 할부금 내고 있어. 형님이 술잔을 비우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을 차 할부금 내는데 쓰고 있어. 이게 말이 되니? 가장 화가 났던 건 중개업자들이었습니다. 경동화물 같은 대형 중개업체들은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기사들한테는 쥐꼬리만큼 주고 화주한테는 비싸게 받아서 중간에서 다 가져간대.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화주랑 거래하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요즘 화주들은 개인 기사랑 직접 거래하는 걸 꺼려했거든요. 앱으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이게 화주들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중개업자 배만 불리는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일만 하고 돈은 못 버는데 앱 회사들은 앉아서 수수료만 챙기는 거죠. 이건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동현이가 분노했지만 바꿀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계산을 해봤습니다. 1시간에 얼마를 버는지 궁금해서요. 하루 15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일 일하면 총 465시간입니다. 손에 쥐는 돈이 150만 원이라고 치면 시간당 3,200원 정도였어요. 최저 시급이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시간당 3,000원 정도 버는 셈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가 최저 시급의 3분의 1도 못 버는 상황이 된 거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한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수입이 150만 원이에요. 아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자랐거든요. 적금 또 깨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을 때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노후 자금 다 없어지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혼자 계산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차를 팔까? 하지만 차를 팔면 남는 게 없었어요. 할부금이 아직 2천만 원 넘게 남아 있었거든요. 중고차 시세는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팔아도 빚만 남네. 허탈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들이 화물차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다른 일자리가 없으니까 화물차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도매시장 앞에서 젊은 기사를 만났습니다. 한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 기사가 대답했어요. 저번 달부터요. 회사 정리해고 당해서요. 문제는 이런 신규 기사들이 가격 경쟁을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경험도 없고 거래처도 없으니까 일단 싸게 해서라도 일감을 따내려고 했거든요. 저 5만 원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화주들은 당연히 싼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기사는 5만 원에도 한다는데 왜 7만 원 받아요? 제가 30년 경력이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경력이 뭐가 중요해요. 물건만 잘 배송하면 되지. 동현이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야, 요즘 초보들이 단가를 완전히 박살내고 있어. 동현이도 분노했어요. 맞아 형, 기름값도 안 나오는 가격에 일감 따내더라고. 나중에 후회할 텐데. 실제로 몇 달 후에 그 젊은 기사를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생각보다 안 되네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그 기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은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할부금에 기름값 내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너무 싸게 받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장 가격 자체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초보들이 싸게 받으니까 화주들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번호판 임대업자들이었습니다. 신규 기사들한테 번호판을 비싸게 빌려주면서 떼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일도 시작하기 전에 5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 말도 안 됐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한탄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화물차를 너무 쉽게 생각해.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차만 있으면 돈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진입하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한 번은 화물차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화물차 시작한 지 석 달 됐는데 적자만 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세요. 저도 10년 했는데 요즘 정말 안 돼요. 그 글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으니까요. 30년 경력인 제도 버티기 힘든데 초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새벽 도매 시장에 나갔는데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20대가 넘어 보였어요. 모두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차들이 다 일감을 찾는 거구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차 5대 정도만 서 있었는데 이제는 20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일감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파이는 줄어드는데 사람은 늘어나니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가장 화가 났던 건 번호판 가격이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에는 2천만 원 넘게 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 차 가치도 떨어지는 거네.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동현이를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형, 이거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 동현이가 절망하며 말했어요. 신규 기사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일감은 줄어들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도 버티는 수밖에 없잖아. 제가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 석 달, 1년, 언젠가는 저도 포기할 날이 올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30년 경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구나. 경험도, 신뢰도, 성실함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싸게 해주는 사람이 선택받는 시대였어요. 아버지한테만은 이런 일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아들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 이어받을 생각은 없니? 한번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화물차 안 할래요.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미래가 없는 일을 왜 물려받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그해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있을 때였어요. 식사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일 이어받을 생각은 없니? 준호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화물차 안 할래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왜?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아. 이 일로 너희들 다 키웠잖아. 제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요즘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일해도 벌이는 예전만 못하고 아내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준호 말이 맞아요.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존중받지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30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해서 너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딸 서연이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박철수 형님을 만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서가, 나 차 팔았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형님이 차를요? 형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 몸도 안 따라주고.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파트 경비 시작했어. 충격이었습니다.
40년간 화물차를 몰던 전설 같은 형님이 경비복을 입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형님,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물었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서가, 나도 버티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 돼. 한 달에 150만 원 벌려고 15시간씩 일할 바에야 차라리 경비가 낫더라. 경비하면 얼마나 받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이 대답하셨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야. 화물차보다 적지만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몸은 훨씬 편해. 그 말을 들으니 착잡했습니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가 월 200만 원짜리 경비직을 선택할 정도로 화물차 상황이 나빠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형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철수 형님이 차 팔고 경비 시작했대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 형님이요?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당신도 그만두는 게 어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손에 쥐는 게 100만 원 남짓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밤에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차를 팔면 뭘 할 수 있을까요? 58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동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현아,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동현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형, 나도 모르겠어. 버티긴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몇 주 후에 동현이를 만났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형, 나 이번 달에 적금 깼어. 동현이가 술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노후 자금이었는데 할부금 내느라 다 날렸어. 우리는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둘 다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서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새벽에 나가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것도요. 서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딸한테까지 걱정을 끼치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나 정말 차 팔까 봐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그럼 난 뭘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박철수 형님처럼 경비라도 하는 게 어때요? 아니면 배달 대행이라도요? 경비, 배달 대행, 30년 경력의 화물차 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제 화물차 인생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를 파는 거였어요. 30년을 함께한 포터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중고차 시장에 차를 내놓았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세는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할부금이 2천만 원 남아 있었으니 500만 원이 부족했어요. 결국 빚을 갚으려고 차를 파는 거네. 허탈했습니다. 30년 일한 대가가 500만 원 빚이라니요. 차를 넘기는 날 마지막으로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낡은 핸들을 잡으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8살 때 처음 이 차를 샀을 때의 설렘, 첫 일감을 받고 느꼈던 기쁨, 삼성식당 김 사장님과의 인연, 아이들을 키우고 아파트를 마련했던 순간들. 고생했어. 핸들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차 팔았어요.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고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박철수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복을 입고 계셨어요. 형님, 저도 차 팔았어요. 제가 말하자 형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형님, 경비일 어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대답하셨어요. 화물차보다는 편해.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몸은 훨씬 나아. 하지만 형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도 경비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쪽 아파트 경비 자리가 하나 났다고 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화물차 할 때보다 나네.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관리소장이 물어봤습니다.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화물차 기사 30년 했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화물차 기사 출신 분들 많이 오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수많은 화물차 기사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비로 일하게 된 거예요. 아내는 기뻐했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첫 출근 날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있었어요. 30년간 작업복만 입다가 경비복을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한숨이 나왔어요. 경비실에 앉아 있는데 박철수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서가 첫 출근 어때? 제가 대답했어요. 형님 이상해요. 제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도매시장 나가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자꾸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아,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되지. 그럴 때마다 허전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입주민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 택배 좀 올려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30년간 화물을 직접 나르던 제가 이제는 택배나 올려주는 신세가 된 거죠.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적어도 고정 수입은 있잖아.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 통장에 찍혔어요. 화물차 할 때보다는 적지만 확실했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게 보장되니까요. 이것도 괜찮네.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경비실에서 쉬고 있는데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예전보다 몸은 편해. 준호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제가 화물차 안 이어받는다고 해서 저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화물차는 이제 미래가 없어. 아빠는 후회 안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는 안 해. 그때는 최선이었으니까. 다만 시대가 변한 거지. 준호가 가고 난 후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말 후회는 없는지 사실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중학교밖에 안 나온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었어요. 며칠 후 동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도 차 팔았어. 동현이도 결국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뭐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동현이가 대답했어요. 배달 대행 시작하려고 오토바이 타고 나이가 50인데 오토바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현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화물차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적어도 차 할부금은 없잖아. 우리는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형,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동현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야. 세상이 변한 거지. 그래도 억울해요.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파업도 안 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거래처와 신뢰도 쌓았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거죠. 화물차는 이제 끝났어. 제가 말했습니다. 대형 쇼핑몰들이 다 독점했고 자영업도 무너졌고 개인 기사가 설 자리는 없어. 동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동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형, 뭐라고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화물차는 끝났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야 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화물차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비로, 배달 대행으로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겁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힘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요. 당신이 있잖아요.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후배 기사들한테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물차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개인 기사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형 시스템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고 중개업자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가고
자영업 생태계도 무너졌습니다. 차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도 할부금에 유류비에 수수료에 다 빠져나가서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최저 시급만도 못한 돈을 벌면서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화물차를 하고 싶다면 특수운송 쪽을 알아보세요. 냉동이나 위험물 같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는 그나마 경쟁이 덜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30년 화물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먼저입니다. 이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이들을 키웠고 아파트도 마련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8살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경비든 배달이든 뭐든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30년간 배운 전부니까요. 마지막으로 박철수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지, 유서가.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물차는 끝났지만 우리 인생은 계속됩니다. 비록 경비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예전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겁니다. 화물차 기사였던 한유석, 이제는 아파트 경비 한유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했던 그 성실함으로 말이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